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와 연설을 통해 헌법을 수호할 것을 맹세하고 미국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며 전통적 동맹관계 회복을 통해 세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며 앞으로 위기에 직면한 미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안전한 의료 서비스, 교육, 실업, 중산층 재건 문제 등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의사당을 점거한 폭도들의 폭력 사태와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을 언급하면서 극심한 분열에 맞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이룰 수 없으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외 관계에서도 미국은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평화와 안보를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만 78살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1972년 최연소 상원 의원에 선출된 뒤 수십 년간 의정 생활을 하고 부통령까지 역임했던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국제 위상과 지도력 재건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올해 만 78세입니다.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갖게 된 조 바이든은 1972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당선된 이래 6번 연속 상원 의원에 선출됐습니다. 30여 년의 의정 활동 기간 법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반세기 가까이 워싱턴 정계를 지킨 거목이자 산 증인입니다. 동부 펜실베니아주 강업도시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 바이든은 아버지의 잇따른 사업 실패로 11살 때 델라웨어주 윌밍턴으로 이주했습니다. 활발하고 낙천적이었지만 어릴 때 말을 더듬어 놀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델라웨어 대학교를 거쳐 시라큐스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했던 바이든은 대학 동창인 닐리아와 결혼해 세 자녀를 얻었고 1972년 30세 나이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교통사고로 아내와 1살 딸을 동시에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입원한 병실에서 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했던 바이든은 이후 워싱턴에서 델라웨어주 자택까지 기차로 왕복 4시간씩 출퇴근하며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1977년 재혼한 질 바이든 여사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아픔은 또 다가왔습니다.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지내며 정치 후계자로 여겨졌던 장남 보우가 46세의 뇌종양으로 숨을 거둔 겁니다. 차남 헌터는 마약 중독과 탈세와 비리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라 바이든의 정치 경력에 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세 번째 대권 도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08년 경선에서는 정치신의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밀려 중도 사퇴했지만 부통령 지명을 받아 함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는 2016년 다시 대권 도전의 기회가 왔었지만 한 해 전 장남이 사망하자 꿈을 접었습니다.
That's why today I'm announcing. 그리고 2019년 4월 조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 승리를 안았습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I sought this office to restore the soul of America, to rebuild the backbone of this nation, the middle class, 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현역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대혼란 속에 46대 미국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That America is back. 조 바이든의 집권 청사진은 외교, 안보, 경제, 이민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후퇴시켰다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난 미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어떻게 봉합하며 통합시킬 것인지가 새 행정부를 이끌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직면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맞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미셸 유럽연합 EU 이사회 의장은 20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의 날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강한 유럽과 미국,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미국과 EU가 새롭게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미국과 유럽 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바이든 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하원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대서양 안보 등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도 20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라면서 바이든 정권과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통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새 행정부가 협정 연장에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고별 연설을 통해 새 행정부 출범을 발표하고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 고별 연설에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며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빠른 경제 회복 등을 언급하고 당초 계획했던 일들의 그 이상을 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자신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로 떠나면서 4년간의 백악관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일 공개한 고별 영상 메시지에선 이번 주 새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성공을 기도하며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퇴임을 하루 앞선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에서 또 중국과 관련해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과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 내 연구소, 즉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이 기고문을 통해 대북 정책 조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실질적인 위협이란 공통된 인식을 보였지만 세부 해법에선 강경책과 유인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열병식과 최근 마무리된 당 대회의 김정은 위원장 발언과 신형 무기들을 토대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은 진짜 위기를 촉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보다 초반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의 문을 열어놓되 힘을 기반으로 한 협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확장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최대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정권의 생존이 핵무장에 달려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면서 최대 압박 캠페인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정권의 수명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쏟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서 특히 북한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외부 압박을 통해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정권의 생존 전략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핵 외교는 패기가 아닌 군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 무력을 증강해왔으며 핵 보유국으로의 지위를 얻기 원한다면서 현실적인 정책은 군축에 집중한 접근으로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군사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확신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제한적이고 가역적인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와 린지 로이드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부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정책 권고안에서 대북 협상 과정의 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협상가들이 인권 논의가 비핵화의 주요 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심지어 북한 정권을 불쾌하게 만들고 회담을 무산시킬 것을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지난 세 차례의 미국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핵화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은 더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북 정책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책 의제에 인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책무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 큰 합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전직 미군 고위 당국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미한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양국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북한 당국의 의견을 구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과 한국의 역대 어떤 정부도 동맹의 상징이자 핵심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군사훈련에 대해 한국이 북한과 논의한다는 것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임할 당시 북한이 군사훈련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소관일 뿐 북한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미한 양국의 공통된 견해였지만 현재 문 대통령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연합훈련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신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작권 이양 조건 충족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싶어하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인사들이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에 토대를 만들었던 인물들인 만큼 문 대통령의 태도가 전작권 전환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서먼 전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한 합동훈련을 협상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때까지 미국과 한국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996년부터 3년간 재임했던 존 틸러리 전 한미 연합사령관도 훈련은 군사 준비태세의 토대이자 억제력 그 자체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된 연합훈련 조치들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민과 한반도의 안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미한 연합 군사 훈련들이 줄줄이 유예되고 축소됐지만 북한은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 위원장은 최근 8차 당대회에서 모든 부분의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축소 연기됐던 연합훈련을 모두 복원함으로써 약화된 전력과 준비 태세를 북한의 증강된 군사력에 맞춰 재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안보 분야 업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그해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뒤 3월 8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나 한국 측의 미북 정상회담 중개 역할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